이번 시간에는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산과 염기의 정의도 조금씩 변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화학 반응에 있어서 루이스라는 분이 제기한 일렉트론 어셉터를 산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도너를 염기로 정의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학에서는 이보다 먼저 제기된 브랜스테드라는 분이 제기한 산과 염기의 정의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리학에서 다루는 분야는 주로 이제 수용성 환경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브랜스테드의 정의가 더 잘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산은 수용액에서 해리되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의미하게 되고, 염기는 수소이온과 결합하는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제 표시할 때 보통 pH로 이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용어 pH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수소이온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하면은 pH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다. 그러면 pH를 표시하면 그냥 7이 되겠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승물이다 할 경우는 pH를 표시할 때는 5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숫자상으로는 2가 차이 나지만 실제 수소이온 농도로 했을 때는 2 차이가 아니라 이때 동그라미의 숫자가 2개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배의 농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 되겠고, 또 pH를 표시했을 때 숫자가 작은 것이 수소이온의 농도는 더 높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이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A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함수로서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그래서 pH가 크면은 오히려 이제 수소이온 농도는 이제 낮게 이렇게 낮다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B를 보면은 우리 몸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pH 범위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pH는 7.4입니다. 생리학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7.4는 바로 이제 꼭 외워야 되는 숫자 중에 하나죠. 이때 수소이온 농도는 약 40 나노 이퀴밸런트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pH 범위는 7.35에서 7.45까지입니다. 이 사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35에서 45 나노 이퀴밸런트 정도 되는 이 범위 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pH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H가 만약에 7.0 이하다 그러면 7.0일 경우는 100 나노 이퀴밸런트, 0.1 마이크로 이퀴밸런트라고 마이크로 이퀴밸런트가 되겠죠. 이 경우는 이제 생명이 이제 위험한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게 이제 20 나노 이퀴밸런트일 때 7.7이 되고,
만약에 8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pH가 8이라고 하면은 이때 10나노 이퀴밸런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 그런 수준의 pH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윤 농도로 봤을 때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레인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과 염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엑시드와 픽스드 베이스, 우리말로는 보통 고정산, 고정염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옛날 책에 많이 나와 있고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을 말할 때는 이제 휘발산과 비휘발산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휘발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가스가 탄산처럼 가스가 물 분자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때 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수소윤 농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날아간다 해서 이제 휘발산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가스로 날아가지 않는 그런 산을 비휘발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전에는 비휘발산을 이제 피스드 엑시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이제 버퍼 개념이 만들어진 이후에 서로 이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픽스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얼 엑시디티와 터트레이블 엑시데이트, 우리말로 이제 실산도와 적정산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은 이제 강산과 약산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염산은 강산이죠. 그리고 락틱 애시드는 그러니까 젖산은 약산입니다. 둘 다 이제 같은 농도일 때 0.1몰의 농도를 갖고 이제 적정을 한다 그러면 강염기를 이용해서 적정을 한다면은 산도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강산이든 약산이든 이 산이 포함하고 있는 수소이온의 총량은 동일하게 됩니다. 둘 다 0.1몰이 되겠죠. 둘 다 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적정 산도란 말은 그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pH 미터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수소이온의 농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강산의 경우는 이제 이 강산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클로라이드가 일단 수용액 환경에 들어가면 100% 전리가 된다. 수소이온과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완전히 이제 전리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농도 그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총산도와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만 따졌을 때 100mm몰, 0.1몰의 농도를 그대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약산의 경우는 완전 전리가 안 일어나고 일부만 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일부만 전리되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mm몰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작은 값만 이제 존재하는 거죠, 수용액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수용액 환경에서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은 그 이온 형태 그대로 자유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는 이제 free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유리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결합되지 않고 혼자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용액 환경에서 수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산을 이제 true excited, 뭐 true나 actual이나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실산도라고 번역을 하고, 이게 곧 이제 pH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산화탄소는 단지 그냥 가스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CO2 한 분자가 곧 한 분자의 수소이온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pH를 얘기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제 항상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혈장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 양을 계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식으로 아주 복잡한, 그러니까 여러 물질의 농도를 합한 값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는 물속 수용속 환경에서 그냥 이산화탄소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D는 이제 dissolved, 녹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물 분자 사이에 들어있는 그러한 분자를 이제 이렇게 이제 DCO2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서 존재할 수가 있죠. 그 결합되면 뭐가 돼요? 그래서 탄산이 될 겁니다. 근데 탄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얘가 전리된 상태로도 존재하죠. 전리되면은 그러니까 HCO3 중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 이렇게 이제 전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탄산 이온으로 존재하는 양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탄산으로 존재하는 양도 측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탄산 이온 중에서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떨어져 나가면은 이렇게 이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탄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니까 단백질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이산화탄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호흡 시간에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과정에 단백질과 결합해서 운반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러한 상태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 나트륨 형태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수용액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측정을 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뒤에 세 개는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세 개만 가지고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만약 여기 있었죠. 바이카보네이트를 바이카보네이트 이 부분 이 바이카보네이트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CO2로 전환하도록 이제 산을 가해서 결국 이제 토탈 CO2를 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또 쉽게 또 측정이 돼요. 이 디스볼드 CO2는 이거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의 양도 또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이카보네이트인데, 얘는 산을 가해서 이산화탄소로 다 전환한 후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해서 토탈 이산화탄소를 측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수소이온 농도를 수소이온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혈장 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루 플라즈마, 세퍼레이트 플라즈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혈장 중의 CO2는 당연히 공기 중의 CO2보다 아주 높은 값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체혈한 그 샘플 혈액을 공기 중에 노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전부 다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H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pH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대 제열한 그 샘플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혈장을 분리해 얻은 그 혈장을 이제 트루 플라즈마라고 하고, 또 접촉한 상태로 원심 분리해서 얻은 혈장을 세퍼레이트 분리 혈장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시데미아, 알칼레미아,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라는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미사에 에미아가 붙으면 혈액 안에 농도가 어떻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혈액 안에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이제 높다. 그래서 엑시데미아 이런 표현이 사실 맞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죠. 알칼레미아는 이제 알칼리증이다라고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pH가 정상, 그러니까 7.4보다 높다, 낮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산염기 장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에서는 대부분 보상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증이면은 우리 몸에서 그 반대, 그 알칼리증을 유발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H는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갖다가 pH가 정상 범위가 들어오면은 정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산증과 염기증이 둘 다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두 증상, 산증과 염증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그 폐해들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를 보통 혼합 산염기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염기 평형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엑시데미아, 알칼레미아라는 용어는 적절치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라는 용어를 주로 이제 산증, 염기증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버퍼 이온과 버퍼 이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버퍼 이온은 스트롱 이온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스트롱 이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강 이온이죠. 이것은 강산을 생각하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산이라는 것은 수용액 환경에서 완전히 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수소 이온과 다른 이온이 완전히 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강산이라고 하는데, 강 이온이라는 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용성 환경에서는 그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을 강이온, 스트롱 이온이라고 하고, 일부는 이온 또는 일부는 서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약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롱 이온의 경우는 생리적 pH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전리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줄이거나 늘려주거나 해서 하는 완충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롱 이온은 논버퍼 이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약 이온이 버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이온 디퍼런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스트롱 이온 디퍼런스라는 것은 스트롱 이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롱 이온을 하면 양이온이라고 하면은 소디움과 포타슘을 얘기하고, 스트롱 이온 중에서 음이온은 이제 클로라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양이온의 경우는 대부분 소디움, 포타슘이 가장 많고 칼슘도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온들은 전부 다 어떻게 강이온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음이온을 보면은 음이온에서는 클로라이드 말고는 여러 가지 유기산 그리고 중탄산염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니까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강이온이 아니죠. 얘들은 주로 그러니까 완전히 전리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전리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장에서 어떤 이온을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로 측정하는 것들은 이러한 이온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이온들은 전부 다 강이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온에서 양이온의 합에서 음이온을 뺀 값을 스트롱이온 디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강이온 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양이온에서 이제 양이온은 대부분 이제 강이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양이온들의 합에서 음이온의 강이온에 해당하는 값을 빼면은 그러면 스트롱이온 디퍼런스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봅시다. 이제 안이온 갭이라는 말이 또 용어가 지금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음이온 차가 됩니다. 이제 갭도 이제 어떤 차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음이온 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혈장에 있는 이온을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주로 이 세 가지 이온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를 더 사실은 이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은 계산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온의 값이 있습니다. 이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탄산 이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더 많은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을 측정할 수 있지만 예전에 나온 기계들은 주로 이렇게 네 가지만 이제 그 값이 나옵니다. 실제로 측정하는 거는 이 세 가지고, 얘는 이 세 가지 값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안이온 갭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소디움과 포타시움 이제 양이온을 합한 값에서 음이온 그러니까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네이트를 합한 값을 뺀 거. 그러니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디움과 이제 다른 강이온, 이것은 뭐 포타슘이 되겠죠. 이것을 합친 값에서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네이트, 그래서 이제 클로라이드와 바이카보네이트를 합한 값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해당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요 값이 안이온 갭이다. 안이온 갭, 음이온 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산증과 염기증이 일어났을 때 안이온 갭과 스트롱이온 디퍼런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차후에 차년기 평형 장애 시간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소이온의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모두 우리 몸 안에서 흡수된 후에 대사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영양소들은 전부 대사가 되면은 전부 수소이온을 생성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완전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두 분자는 서로 합쳐져서 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보닉 아네드레이즈라는 엔자임이 있을 경우 쉽게 탄산이 되죠. 그런데 이 탄산은 수용성 환경에서는 이렇게 전리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불완전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포도당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해당 작용에 의해서 파이루베이트로 전환이 되죠. 두 개의 ATP가 생성되면서 파이루베이트로 전환되고,
그런 이때 파이루베이트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락테이트로 전환이 되어서 간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 산소가 일어날 때도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제 산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이 산화가 되었을 때도 이렇게 되죠. 지방이 완전 산화가 일어나면은 물론 단백질도 이제 황이나 여기 제시된 것처럼 황, 인산, 핵산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탄소 골격은 완전 산화가 일어나면은 전부 다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로 최종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전부 다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완전 산화가 아니라 불완전 산화가 일어났을 경우 지방의 경우는 이제 케톤 바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케톤 바디는 이제 유기산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이 케톤 바디 자체가 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산을 만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 역시 완전 산화가 일어날 경우는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들이 물 분자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근데 탄소 공격을 제외한 부분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경우는 이 황이 이 완전 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황산, 산화가 되면 황산을 만들 수 있고, 인산, 핵산 이런 것을 이제 가수분해가 되면서 또 역시 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주된 영양소들은 대사 과정에서 산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료 자체에 산이나 염기 형태로 이제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성인 상태로 존재하지만 사료 자체는 중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대사 과정을 거친 후에 산이나 염기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기음이온. 무기라는 것은 탄소와 결합되지 않은 이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클로라이드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해질들은 다 무기음이온, 전해질 중에 이제 음이온 전해질은 무기음이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탄소를 함유한 어떤 양이온과 결합되어 있을 경우, 이때 이제 대사가 일어나면은 무기산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늄 클로라이드의 경우가 여기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데, 암모늄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그러니까 암모니아와 HCl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모늄 클로라이드는 HCl을 투여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하는 것이 이제 책에 설명이 나와 있고, 그 옛날 국가고시에는 자주 나왔던 문제이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무기 양이온, 우리가 이제 흔히 전해질 중에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과 여러 다른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인데 이것이 음이온을 띠고 있는 경우, 양이온과 유기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일 경우는 대사 후에 바이카보네이트를 생성한다. 지금 과정이 다 나와 있죠. 이 아래 나와 예시로 들어있는데 전부 다 대사가 끝나면은 바이카보네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양이온 플러스 유기 물질은 바이카보네이트를 생성하니까 염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완전 대사가 일어날 경우 유기산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염기성 아미노산일 경우, 염기성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드 체인이 양이온인 경우죠. 그래서 아미노기가 이제 2개 있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신, 아지닌, 히스테닌 이러한 아미노산은 대사 후 염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음이온과 그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 즉 이것은 염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산성이 된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단독으로 있을 경우는 이제 염기를 뜨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산성 아미노산은 사이드 체인이 음이온인 거, 이제 카복실 4개씩. 그래서 이제 카복실이 2개 있는 거니까 아스파레이트나 글루타메이트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름 자체에도 이미 산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제 산이긴 한데 얘가 무기 양이온이죠. 얘는 양이온과 만약에 이온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하면은 예를 들면 소디움 글루타메이트죠. 이 경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사후 알카리가 되지만 이거 자체만 있을 때는 그냥 이 자체가 산성이니까 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 몸의 수소이온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대사되어서 이제 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산이 우리 몸 안에 이제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여기 이제 수소이온의 로드라고 좀 표시되어 있죠. 이 로드가 불렸을 때 이것을 어떠한 시스템이 완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가장 빠르게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엑스트라셀룰라 버퍼링,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중탄산 이온, 그리고 이제 이 중탄산 이온이 혈장 중에서 우리가 클로라이드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음이온이죠. 그렇게 이제 많은 농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제 버퍼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액에 있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혈장에 있는 바이카보네이트에 의해서 완충되는 데는 한 몇 초 정도,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빠른 것은 이제 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흡에서 어떤 이 산이라는 이산화탄소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물 분자와 결합을 하면 탄산이 되고 탄산이 되면 수소이온과 중탄산 이온으로 전리가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중탄산 이온은 염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pH라고 할 때는 이건 수소이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곧 수소이온과 등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값이다. 수소이온 하나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를 수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그만큼 그만큼 같은 개수의 수소이온을 내보낸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정상보다 못 내보내면은 몸 안에 그만큼의 수소이온을 쌓이게 해주는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산이 쌓이게 되면은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이온을 내보낸다. 수소이온은 이산화탄소와 등가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면서 어떤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반응이 일단 몇 분 정도면은 이런 호흡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완충작용. 세포 안에 또 완충 역할을 하는 이온이 인산이온이죠. 인산 버퍼가 또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포 안에서도 이제 2시간 또는 4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완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이제 신장에서 수소이온을 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죠. 아예 수소이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몸 안에서 가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CO2도 수소와 등가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수소이온 없애는 거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휘발성이고 휘발성이지 않은 여러 가지 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결국 신장에서 일어나는 배설을 통해서만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휘발성 산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이 신장에서 일어나는 배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배설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몇 시간에서 수일이 걸려서 완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산증이 발생했을 경우는 산성료가 뭐 3, 4일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우리 몸에서 산은 얼마나 만들어질까 하는 것을 지금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큰 개를 기준으로 하면, 큰 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20kg 정도 되면 아주 큰 대형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양이 이것은 총량이 아니라 농도가 되는 거, 농도입니다. equivalent per liter죠. 그러니까 5,000ml equivalent 리터가 생성이 된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0kg이라면은 체액량이 얼마죠? 체액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혈장량이 이제 5%, 체중이 5%라고 한다면은 20kg 5%, 5이 11kg이 되겠죠. 그럼 1리터가 되겠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5,000ml 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리고 수소 이온은 100ml equivalent per liter다. 이렇게 이제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많죠. 5,000ml equivalent고 이것 수소 이온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100이니까 약 한 50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탄산은 이제 폐로 배출이 되고 비발성산인 수소 이온은 신장으로 배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 봤을 때는 휘발성산이 이제 아주 많지만 약 50배 되죠. 그렇지만 비휘발성산은 폐가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신장에 의한 배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